네, 여러분 월세 부자입니다. 벌써 경매 기술 이제 8강이고요. 이제 나머지 마지막 한 강만 끝내면 이제 모든 강의가 다 끝나는데 마지막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입찰을 하기 전에 좀 평가를 하고 이제 입찰가 같은 걸 어떻게 산정을 할지 이제 그런 거를 좀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관심을 보이는 물건이 아파트랑 빌라다 보니까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준비를 했어요, 내용을. 그래서 뭐 물론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뭐 그런 뭐 물건에도 주거용이 아닌 물건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일단은 두 가지 위주로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그 해당 경매 물건지에 만약에 거주를 한다면 어, 내가 생활하면서 불편할까? 아니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거를 그냥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서 점수를 한번 이제 계량적으로 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단순히 여기 참 살기 좋겠다라고 감으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수치화를 해서 하면 더 좋겠죠. 왜냐면은 다른 물건이랑 비교를 할 때에도 이제 점수화 해가지고 숫자로 비교를 하면 그래도 이제 굳이 하자면은 이 물건이 더 낫겠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그래서 먼저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내 집 마련에 좀 관심이 있으셨고 아니면 지금 이미 뭐 1주택 내 집을 소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그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이시거나 하면 사실 뭐 요 강의는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셨고 이제 뭐가 인프라에서 중요한지를 아신다면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경매도 처음 해보고 부동산 투자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오늘 한번 간단하게라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음, 제가 확인해야 될 요소들을 여기 보시면은 쭉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생각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어, 나열을 해서 작성을 했고요. 배점을 주고 총점이 이제 다 합치면 100점이 되는 겁니다. 이건 총 20, 거의 약 대략 20가지 정도 항목이 되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은 그 아파트 브랜드 점수를 일단 저는 그 브랜드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군이라고 하면은 우리 뭐 다들 알고 있는 뭐 자이, 뭐가 있죠? 아이파크, 뭐 이편한 세상, 뭐 이런 레미안, 뭐 이런 게 있겠죠. 1군 브랜드. 그다음에 2군은 이제 그 대형 건설사가 아니라 중형 건설사, 뭐 서희건설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대형 건설사는 아니고 좀 그보다 작은 그런 이제 건설사들이 2군이 될 거고 3군은 이제 소형 건설사들 주로 이제 지방 특정 지역에 서 자리 잡고 있는 소형 그 이제 건설사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특정 지역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소형 건설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3군으로 치고, 정말 처음 들어보는 아파트 이름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제가 안 좋은 말을 써놨, 삭제. 예. 무명 아파트. 그래서 점수를 가장 낮게 주시면 됩니다.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브랜드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입지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식도 따져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이제 신축이나 준신축을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물건을 낙찰받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연식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다음에 세대수도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대단지를 주로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대수도 이제 3000세대면은 뭐 아주 완벽하고요.
보통은 이제 1000세대 정도 되면 무난합니다. 아파트가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그냥 크게 뭐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그 형태는 이제 뭐 타워형, 계단식, 복도식, 뭐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도 있긴 하죠. 5층짜리 아파트. 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는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 아니면 피하셔야겠죠. 그다음에 복도식도 마찬가지예요. 복도식은 요즘에 정말 비선호하는 그런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복도식 아파트는 굉장히 이제 오래됐을 연식이 오래된 경우가 많고 이 사람들이 선호를 많이 하지 않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고요. 정말 입지가 뛰어나고 그다음에 물건의 가치 또는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겠죠. 건폐율은 사실 그 거주 쾌적성 이제 이런 걸 나타내는 척도인데 네이버 부동산에 보시면 단지 정보에 이제 건폐율이 몇 프로인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건폐율인데 단지 간격이 넓을수록 좋겠죠. 단지 내 조경이라든지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건폐율이 낮을수록 쾌적하다라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따져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은 당연히 남향이 좋겠죠. 남향이면은 뭐 정남이든 동남이든 남서든 다 좋고요. 동서까지는 그래도 뭐 봐줄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 북향이다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긴 한데 북향 저는 이제 동향인 집에도 살아보고 서향인 집에도 살아봤거든요. 남향인 집에도 살아봤고 근데 확실히 겨울철에 이 햇빛의 이 중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양 집에 살아보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남향으로 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차 요즘에 집마다 이제 보통 두 대씩 있잖아요. 차가. 그 이제 1.4 이상이면은 무난한 건데 요것도 요즘에는 주차 공간이 1.4도 많이 부족합니다. 1.4가 무슨 말이냐면 한 개 세대 기준으로 주차 대수 가능 대수가 1.4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층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로얄 층만 써놨는데 사실 로얄 동도 있어요. 로얄동, 로얄층, RR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 RR이라고 하는데 이 로얄동인지 로얄층인지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로얄동은 뭐냐면 영구조망이 있는 음, 영구조망. 그러니까 앞에 흔히들 뻥뷰라고 하잖아요. 뻥뷰, 뻥 뚫려 있는 뭐 앞에 강이 있다든지 천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논밭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공원이 보인다든지 이걸 이제 뻥뷰라고 하고요. 영구조망. 그러면 이제 로얄 동이 되겠죠. 그리고 그 로얄 동에서도 또 로얄 층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요즘에 뭐 탑층, 저층은 사람들이 선호를 잘 안 하거든요. 고층, 저층은. 저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아닌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장이 다 지상에 있다 보니까 매연이라든지 벌레들 문제,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단지에서 요즘에는 조경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산책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분리수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지상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 밖에 돌아다니면 이 베란다 문을 마음대로 커튼을 활짝 못 열어놔요. 1층 같은 경우에는. 1층이 아니라 한 2, 3층까지도 신경이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보일 수도 있는 층이거든요, 거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임대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매도할 때 엑시트 출구 전략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층은 예전에는 이제 누수 문제가 많아서 많이들 선호를 안 하셨는데 요즘 짓는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누수 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제 물건이 신축이나 준신축이다 그러면 탑층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층수는 10층 안팎. 또 너무 고층이어도 뷰는 좋은데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오르락내리락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7층 이상, 10층 내외 정도면 가장 무난한 층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주변에 학원가를 또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이 강의 시간에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어떻게 어디에서 보는지를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많이들 쓰시는 어플 있잖아요. 아실이라든지 뭐 호갱노노라든지 그 어플에 들어가면 그 메뉴에 상권이 몇 개가 있고 학원가가 주변에 학원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걸 다 내가 일일이 다 셀 필요가 없이 나와 있는 어플들을 활용해 가지고 학원가가 많다는 얘기는 학군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 주변에 학구열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 학구열이 높다는 뜻은 그곳에 이제 그 단지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원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지 주변에 학교가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뭐 초중고등학교 다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녀 교육을 이제 대학교 입학까지 다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으면 좋은데 뭐 일자리는 이제 어, 아빠들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이냐를 이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뭐 선택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빠들은 뭐 출퇴근 다 차 타고 하고 지하철 타고 이제 다 해야 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가 가깝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이 학원과 학교 요거보다 요거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일자리가. 그래서 굳이 뭐가 더 우선하냐 하면은 요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일자리까지 주변에 있어가지고 좋다, 가깝다. 그러면 이제 금상첨화인 거지. 이 두 가지 중에서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학군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장 보고 쇼핑하고 뭐 간간히 주말에 외식도 하고 하려면 이제 아파트 주변에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즐길 거리들이 있냐, 얼마나 있냐, 를 나열을 해봤고요. 뭐 멀티플렉스나 백화점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아마 가격이 좀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뭐 대형마트 정도만 있어도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기준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지하철이나 뭐 이런 것들 여기서 가까울수록 좋겠죠, 당연히. 이 역세권의 기준은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500m, 5, 600m 이내를 역세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500m가 넘어가다 보면 600m가 넘어가다 보면 걸어서 이제 한 10분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보 기준으로는 이제 다 10분 이내에 있어야 이런 것들이 뭐 편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 갖출 수는 없겠지만 단지 주변에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산책할 수 있는 이런 공공 인프라가 있다면 더 이제 가점을 줄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이제 참고 사항이고요. 뭐 인프라, 집 상태는 사실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경매로 이제 낙찰받아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은 할 수 있어요. 보통 샤시와 그 현관문을 보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 집의 상태를, 집 내부 상태를 이 샤시를 보고 이제 샤시가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가 한 10년 넘은 20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치면 샤시가 다른 집과 다르게 바깥에서 봤을 때 내가 입찰하려는 물건의 샤시가 이제 좀 교체가 돼 있다. 그러면 내부 상태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보통 이제 샤시만 교체를 하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인테리어 이제 수리를 할 때, 리모델링 할 때, 보통 다 같이 한 번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봤을 때 샤시가 교체가 돼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부는 수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현관문도 봤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입주 당시에 그 현관문이 아니라 좀 상태가 괜찮은 현관문으로 교체가 돼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디지털 도어락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수리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어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샤시고요. 왜냐면은 이제 집 그 리모델링 수리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샤시거든요. 샤시 교체. 그래서 이제 샤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 가치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설명드리기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단지 주변에 재개발 호재가 있다든지 뭐 재건축 단지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새로 개통되는 뭐 지하철역이 있다든지 이런 호재를 말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씩 더 살펴보시면 보이겠죠, 눈에. 그래서 현재만 보면 안 되고 미래 가치도 같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네이버 부동산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시면 지금 해당 단지의 매물이 몇 건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총 세대수에서 그 해당 매물 건수를 나누면 이 값이 나옵니다. 퍼센테이지가. 근데 제일 이제 평균 0.2%예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인 단지라고 했을 때 해당 단지의 매매 물건이 20개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평균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고. 근데 막 1%니까 다시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1000세대 기준으로 0.2%면은 4개죠, 4개. 매매 물건이 4개. 0.1%가 2개니까. 이러면은 이제 평균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1000세대 1%면은 이제 10개죠, 10개. 그 해당 단지의 매물이 10건이 넘는다. 그러면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의 그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이제 요소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좀 그 점수화해서 계량적으로 좀 물건마다 점수를 매기시면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우리가 입찰할 물건을 그 골라서 비교를 하더라도 조금 더 한눈에 그 수월하게 비교도 하시면서 평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입찰가를 책정할 때 실거래가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 그 아파트가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그걸 기준으로 이제 보통 입찰가를 많이 산정을 하다 보니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입찰할 물건의 매매 가격, 최근 실거래가, 최저가, 저층, 탑층이 이제 최저가에 거래가 되겠죠. 최저가는 얼마였는지, 그다음에 로얄층은 얼마였는지, 전세, 그다음에 월세, 이런 것들을 다 가격을 체크를 한 다음에 적정 입찰가가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물건 가치만 따져 봐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시세를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적정한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그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아파트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시는 게 빌라다 보니까 빌라는 조금 달라요. 이제 같은 거주용 부동산이더라도 평가를 한 요소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빌라에 사는 그 거주자와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연령층도 조금 다르고 그다음에 생활 패턴도 조금 다른 사람들이 사는 각각의 이제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분석을 해야 되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정비 뭐 이런 구역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20년이 넘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좀 20년 이내 물건으로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방 개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이제 임대든
방을 뺄 때 잘 나가고요. 방 개수가 중요하고 향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다 5층 미만이다 보니까 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골목이 좁다 보니까 이제 남향인 데가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동양 아니면 서양이고 이제 뭐 북향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남향이면은 정말 좋겠죠. 음. 남향이더라도 이 그 뭐야 빌라와의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해가 잘 안 들어오는 곳이 있으니까 일단 해가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일조권 써놨죠 제가.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이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 삼각형, 사다리꼴 모양 뭐 이런 그 건물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여러분. 다 모든 주거용 부동산이 네모 반듯하면 좋겠지만 옛날에는 그 땅 모양 때문에 그 땅 모양에 맞춰서 이제 지은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많고요. 근데 가장 먼저 피해야 될 위치 중에 하나가 이 경사가 굉장히 심하고 언덕이 있는 그런 위치에 이제 빌라인데 뭐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이 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뭐 사실 꼭 무조건 피해라 이런 정답은 없지만 서울 수도권이 만약에 아니라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피해야 될 위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차 대수를 더욱더 엄격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도로도 좁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이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다 차는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 보면 이제 임차인들도 방을 구할 때 이제 이 주차 관련된 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집을 구하다 보니까 이 주차 대수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빌라는 이 신축이 아닌 이상 엘리베이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없다면 이제 이 고층이나 지하층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 학원가나 학교는 사실 빌라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 또는 젊은 층, 그다음에 노령층이 이제 주로 많이 거주를 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사실 학원과 학교는 크게 고려할 요소는 아니에요.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음, 상권이나 교통은 있어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어떤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거주를 하던지 간에 이 상권과 교통 가까울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까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따져보셔야 되고 이 환경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 가치는 사실 크지 않을 텐데 이 미래 가치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엑시트를 할 때 물건을 최종적으로 처리를 할 때 결국에는 이제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재개발 예정 지역,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물건을 낙찰받아서 재개발 호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확정이 됐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시세 차익을 꽤나 크게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그 보여요. 그 어떤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고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지금 조합 설립이 추진 중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가다 보면 그런 지역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바로 매도를 해서 시세 차익을 남길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로 임대를 통해서 물건을 처리를 많이 하는데 입찰을 하기 전에 그 지역 일대에 매물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내가 낙찰받았을 때 바로 이 물건을 임대로 해소할 수 있는지 그것도 따져보셔야지 안 그러면 낙찰받고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매도 이제 아파트처럼 그 해당 물건지 주변에 시세들, 실거래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아파트처럼 비슷하진 않아요, 실거래가가.
그 시기도 되게 듬성듬성 있고 그 간격도 되게 촘촘하지 않고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의 세대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똑같은 물건으로는 비교가 어렵고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빌라의 거래가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이트 자체가 뭐 아실이나 뭐 호갱노노 이런 데서 보시는 게 아니라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뭐 디스코라든지 아니면 디스코에도 나와 있지 않으면 이제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서 이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실제로 그 해당 주변의 물건 거래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빌라가 조금 아파트보다 난이도는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 실거래가, 적정 입찰가를 산정을 하는데 이 비교 요소가 너무나 이 폭이 크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정하거든요. 금액이 막 그 변동성이 심하지 않은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 비슷한 시기에 실거래가라고 하더라도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입찰가를 산정을 하는데 빌라가 더 어렵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 그 물건의 아파트와 빌라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거나 공부가 조금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물건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입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입찰가를 어떻게 적정한 입찰가, 최적 입찰가로 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